네, 이어서 매크로 소식들 짚어보는 인사이트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지금 선물장 상황에서 소매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올해 첫 데이터가 될 텐데요. 1월 소매 판매 지수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치도 지금 보니까 좀 수정이 된 것 같은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좀 소매 판매 지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소매 판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이너스 0.9가 나왔네요. 그래서 전월비, 전년 동월비로는 4.2%니까 그렇게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는데 마이너스 0.9는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예상치가 0.0, 전월과 비슷하다라고 이제 봤는데 아무래도 조금 디테일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1월 달은 조금 경제 지표들이 좀 들쭉날쭉합니다. 특히 LA 산불이 지금 아직 그 후유증이 가시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지역 쪽이 아무래도 미국 GDP의 한 13%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약간 계절성이 가미된 약간 소음이 끼어 있는 데이터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한파도 있었고 네. 산불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계절적인 요인들이 반영됐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일호 상무께서는 이전에 시장이 반응을 좀 살펴봤을 때요. 선물 지수에는 큰 타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채권 쪽이 좀 많이 지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10년물, 30년물, 2년물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 데이터 나오고 나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채권 시장에서 지금 10년물로 보면은 OBP 정도 하락한 4.48%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주식 쪽에서는 S&P 500이나 그 다우 그리고 나스닥 선물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좀 전에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월에는 계절적 조정하고 노이즈가 좀 많은 달이긴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고용지표 쪽에서도 대폭 조정치가 나왔는데 이번에 소매 판매 보면은 12월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원래 12월치가 0.4%였는데 0.7%로 상향 조정이 됐고요. 아마 그 기저가 좀 높았기 때문에 1월 달에 수치가 좀 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 잘 안 나온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네. 원래 블룸버그 컨센에서는 1월 소매 판매 증가율이 전월 대비 0.3% 정도 감소할 거로 봤었거든요. 근데 0.9%가 나왔다는 거는 조금 안 나온 거긴 하지만 12월 달 수치가 상향 조정됐기 때문에 그 기저가 높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만 보고 일단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나 소매 심리가 좀 안 좋아지나 하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채권 시장에서 약간 그 국채 10년물이 5p 정도 빠지는 거로 보여지고요. 반면 주식 시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을 노이즈, 계절적 조정 그리고 12월에 기저가 높았던 그런 요인으로 해석하면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사실 오늘 소매 판매가 공개됐지만 이번 한 주를 놓고 봤을 때 물가 지표가 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도 공개됐었는데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죠. 주거비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올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류 독감 때문에 달걀값도 폭등을 했었고요. 올해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세로 좀 바뀌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네, 물가가 잡히긴 하는데 좀 끈질기네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근원 물가 쪽에서 잘 안 잡히고 있고요. 사실 1월 물가를 보면 에너지 가격이 전월비 1.1% 올랐고 또 식품 가격이 0.4% 올랐고요. 특히 달걀 가격이 44%가 올라서 외식 물가 그다음에 집에서 해먹는 물가 다 올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긍정적인 것은 사실은 월말에 근원 PCE 물가 또 헤드라인 PCE 물가에 반영되는 그 항목들이 전부 마이너스가 또 나왔습니다. 의료비라든지 또 항공운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PCE 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아무래도 연준이
금과 국조로 여기는 그 기준이 되는 PCE 물가가 아무래도 조금 낮게 나올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지난 어제도 이제 미국 증시가 조금 안도의 랠리를 보였죠. 그런데 뭐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사실 물가가 안 잡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가 조금 제대로 잡히려면 사실은 고용 시장이 좀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지금 균형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더 안 좋아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 얘기는 경기가 꺾여야 물가가 제대로 잡힌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물가가 조금 적게 잡힌다고 더디게 잡힌다고 주식시장에 반드시 그게 악재냐라는 해석은 조금 경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잠시 후에 연준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에 또 다른 물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관세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상호 관세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4월 2일부터 이르면 시행이 된다라는 건데요. 어떤 나라들한테 영향이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업종별로 여파는 좀 어떨지도 궁금한데요. 최희로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팩트부터 보자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 상호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무역 적자가 심한 국가가 유럽 국가들입니다. 그 유럽 국가들이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되면은 자동차하고 의약품 쪽에 서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도 뭐 타격이 있겠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상호관세에 부담이 있겠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수입 의존도가 계속해서 줄어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전의 만큼 관세로 인해서 중국에 타격을 주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관세 전쟁이 패권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상호관세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나의 패로, 하나의 카드로, 협상의 카드로 또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좀 어떤 그림이 펼쳐질 것으로 보고 계시는지 짧게 한번 여쭤볼까요? 앞으로 그 관세 자체가 무역 규모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 상호관세를 떠나서 캐나다는 미국은 캐나다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고 또 멕시코로부터 자동차하고 부품을 수입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캐나다로부터 들여오는 원유 가격이 비싸지고 또 멕시코로부터 오는 자동차가 비싸지기 때문에 미국 물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을 겁니다. 연구에 의하면 그 상호관세로 인한 물가의 영향은 0.7%포인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과연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협상을 할 때도 말씀하셨듯이 관세가 하나의 카드로 작용을 했거든요. 결국 불법 이민하고 불법 마약에 대한 근절을 하기 위해서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병력을 한 10,000명씩 국경 근처로 보내라 하면서 관세에 대한 어떤 완화적인 태도를 취했었는데요. 이렇듯 관세를 꼭 극단적인 방향으로 몰고 가서 뭐 경제 자체가 망가지는 이런 방향보다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연준의 이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당분간은 긴축적인 이 통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올해 기준금리 전망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혹시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올해 좀 저희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인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연준이 아마도 지금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그동안 금리를 내린 것은 사실은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긴축적이었기 때문에
조금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난 FOMC에서도 파월 의장이 재조정이라는 얘기를 한 5차례인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조금 낮춤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 수준과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을 맞춘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과연 이제 재조정은 끝났는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순수하게 고용 시장이라든지 또 금리의 경제에 대한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따져가면서 금리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단계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동안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요. 그런 관점에서 재조정은 끝났다. 또 상하원 의회 청문회에서 보고에서 중립금리, 경제에 악영향도 또 부양도 미치지 않는 그런 중립금리 수준이 지난 12월 FOMC에서 3.0%로 연준이 제시를 했는데, 아마도 연준 위원들이 3.0%보다는 중립금리를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금리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낮춰야 될 필요성은 이제 없어졌다. 그리고 중립금리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올라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데 연준 위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봤을 때는 6월까지는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금리 인하를 한다면 아마 2가지 조건 정도가 나타나야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첫 번째는 경제 지표가 한 2달 혹은 석 달 연속 조금 안 좋은 그러한 확실한 신호를 보여줘야만 되고, 내지는 금융시장에서 뭔가 불안정한 주가가 한 5% 이상 10% 가까이 빠진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한 6월까지는 금리 인하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요. 그렇다고 금리를 올려야 될 정도로 지금 금리가 조금 너무 지나치게 낮은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렇게는 보고 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최일호 상무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지난해 100bp나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었는데 이게 과연 실수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고용하고 물가 차원에서 보면은 고용은 아주 타이트한 상황에서 지금 좀 쿨링 다운되고 있고, 결국에는 잡히지 않는 좀 끈적끈적한 물가가 될 텐데, 물가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물가를 자극하는 거는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근데 에너지 가격이 사실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쓸 것이고요. 또 지금 지정학적 우려들도 좀 사라져가는 과정, 그러니까 러우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중재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 물가도 좀 하향 안정화될 것이고, 그리고 물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잖아요. 네. 근데 주거비는 시차를 두고 주택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최근 케이스실러 주택 가격을 보면은 그 주택 가격이 빠진다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의 상승률이 좀 둔화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주거비도 좀 하향 안정화되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가격, 주거비 이런 것들이 안정되면서 물가도 같이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고용 시장이 쿨링 다운되고 물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겠죠.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관세 이야기로 다시 좀 넘어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호 관세 이야기가 이제 새벽에 공개가 되고, 사실 우리나라도 관세 칼날을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예상대로 만약에 이제 4월 초에 상호 관세가 시행이 된다면 최일호 상무께서는 국내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증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팩트부터 보면은 우리나라 그 평균 관세율이 13%이고요. 그 중에서도 한 57% 정도는 농수산물에 부과되는 관세고, 나머지 한 6.5% 정도가 이제 대부분 자동차나 아니면 공산품에 부과되는 관세인데, 자세히 보면은 미국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게 반도체하고 자동차잖아요. 만약에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면 지난
얼마 전에 있었던 증시가 뭐 하루에 75bp 빠지는 그런 현상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그 상호관세가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협상의 과정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이전에 그랬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카드로 놓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은 지금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다 해서 투자 전략을 어떤 쪽으로 극단적으로 하는 거는 좀 경계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께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4월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을 하기는 했었단 말이죠. 앞으로 국내 증시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4월 1일 날 상호관세가 부과되는 것도 조금 현재로서는 불확실하고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뭐 조금 물리적으로 조금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이게 코드를 다 부여하고 품목별로 다 하고 또 그 나라에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플랫폼 규제라든지 뭐 상품마다 조금 또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조금 미국 제품이 한국에 수입되는데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들이 다양하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데는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 추측입니다만은 4월 달은 조금 뭐 신용만 내고 본격적인 상호관세 부과는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대로 한 20% 정도 만약에 부과될 경우에 대외경제정책연구소에서는 GDP가 한 0.7%포인트 정도 날아갈 수 있다,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도 봤는데 그거는 한 20%의 관세율이 이제 지금은 제로인데 20%로 이렇게 부과될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이제 그 환율이 9월 달부터 원 달러가 한 10% 정도 절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 정도가 우리나라에 부과되는 상호관세지 않을까. 여러 가지 뭐 이연령 비연령으로 꽤 맞춰서 이런 비관세 장벽을 적용해서 한국은 10%는 물어야 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한 10% 정도라면 GDP 한 0.3%포인트를 영향을 주니까 적지 않은 규모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뭐 선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반영하고 있지 않나 현재 이미 우리나라 뭐 밸류에이션이 조금 싸져 있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영향력도 너무 이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지금 말씀해주신 상호관세도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준의 긴축적인 통화 정책까지 이어지면서 투자자분들이 참 투자하기 혼란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저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는 이제 조금 거품을 만들어가는 이제 과감한 이런 과열 장세가 좀 더 지속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하락했다가 하락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베어마켓 진입이라기보다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커렉션 한 5% 정도 내외에 조금 건강한 조정을 거친 다음에 V자형 반등으로 연말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이제 어느 쪽이든 결정이 될 텐데 그 결정하는 변수는 첫 번째는 이제 시장 금리가 올라가느냐 현재 수준에서 4% 중반에서 묶이느냐 두 번째는 기업의 어닝이 분기 실적이 거듭될수록 지금 월가의 컨센서스인 13% 작년 대비 13%의 EPS 증가율을 충족시키느냐 혹은 그 이상을 충족하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어느 정도는 저는 상반기 중에는 주식시장을 조금 약세장으로 몰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상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미국장을 그렇게 접근을 하되 지수의 영향력이 높은 M7보다는 지수의 영향력이 조금 작은 그 미국 시장 안에서는 조금 초대형주보다는 그 밑에 있는 주식들의
조금 순환매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최희로 상무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미국 증시가 상승장이 이어져 왔었는데 올해 이런 인플레이션, 상호 관세, 통화 정책이 긴축적이다, 이러한 이슈 속에서 투자자분들 투자 전략 어떻게 이어가면 좋을지 미국장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을까요? 시장보다도 종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지난 2년간 M7, 네. 빅테크, 기술주에 의한 상승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한 2달여간 흐름을 좀 관찰해 보면 빅7 중에서도 제대로 오른 건 별로 없습니다. 메타 정도 올랐고요. 나머지 오히려 493종목들 중에서 상승률이 가파른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빅7들의 상승 그 이익 증가율이 좀 둔화되거나 기대감이 좀 꺼지거나 아니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았던 것들이 부담이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중소형주들 쪽에서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적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유동성을 기반으로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M7, BM7 할 거 없이 경쟁 우위를 바탕으로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의 시세가 분출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종목 공부를 좀 많이 하셔서 그 컨빅션 있는 종목에 의미 있는 비중을 담아서 좀 수익을 내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지난 2년간은 굉장히 심플하고 아는 종목에 투자하는 해였고 그렇게 했다면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면 올해는 조금 노력과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네, 난이도가 좀 올라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올해인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두 분 모시고 M7 이외의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그리고 채슬리 투자자문의 최희로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